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 강연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주제를 오늘 제 방송 앞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은 과연 무디스 예언처럼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내일 강연의 주제입니다. 한국의 미래. 한국은 우선 G5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2,661달러, 대만은 33,565달러였죠. 그래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12.9% 오른 동안에 대만은 불과 환율이 6.8%만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결국 원화 기준 소득은 4.3% 증가를 했는데 달러화 기준으로 그걸 바꾸니 7.7%가 국민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G5 나아가 G4에 들려면 아주 획기적인 이 초격차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이겨내고 다시 초격차 기술 왕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하나의 승패가 국가 경제를 좌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술을 빼내서 팔아먹는다면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모방을 한 공장을 바로 옆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더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성분은 2나노 파운드리에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이를 뒤집을 노동계획이 또 요원하다면,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진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마치 자신의 지도력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여 선진국이 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이 한 말을 계속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틀마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것도 청와대발 뉴스였습니다. 문재인은 직접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선진국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진국이 됐다고 외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구 5천만이 넘고 소득 3만 달러를 먼저 갔던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6나라 외에도 한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타가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나라가 된 스페인. 오늘날 그 스페인 대신에 지금 G7 국가를 꼽으면 캐나다가 들어가죠. 스페인은 지금 호주보다도 밀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사례가 된 경우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취약합니다. 국민 총생산으로 따져, 그래 GDP로 따져서 G2가 되는 미국과 중국, 이 미중은 지금 패권 경쟁을 넘어 이제 문자 그대로 민주진영 대 권위주의 전쟁의 가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게 조 바이든이 원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 전쟁에서 결국은 민주진영이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든 양 진영의 대립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경제 구조인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자, 내일의 강의 주제는 한국의 당면한 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미래. 그렇다면 당면한 적은 무엇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적은 포퓰리즘과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의 핵심 지표는 바로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이 국가 채무를 GDP의 40% 선에 묶는 것인데 이미 그 선은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50% 선도로 축소하기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00조가 훨씬 넘는 국가 채무를 일으켜서 결국 작년 말 국가 채무는 106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곳간이 텅 빈 게 아니라 한 집이 풍비박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에서 이재명의 추경 35조 요구를 아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돈을 이제 더 찾아낼 곳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세수가 적게 그치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포퓰리즘은 없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가 채무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뇌관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는 금융권 부채만 하더라도 3월 말 1845조를 넘습니다. 다행히 최근 가계부채는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1069조 7천억인데 그때보다 24조 4천억이 줄어든 겁니다. 1845조 3천억이니 딱 그만큼만 줄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서 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대출 잔액은 무려 94조 6천억. 그런데 작년 말보다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빚을 계속 갚다 보니까 그 빚이 더 늘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른바 소주성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그리고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면서 빈곤층도 확대됐다.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망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방송에서 오래전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포퓰리즘, 하나는 부패. 포퓰리즘과 부패를 지목했습니다.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대중영합주의, 이른바 포퓰리즘은 늪과 같은 구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벽난로에 뗄 장작이 없으니까 차라리 지폐를 태워서 벽난로에 불을 붙여두겠다. 아주 대표적이죠. 마약처럼 대중이 집단적으로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계속 확대가 됩니다. 이 나라 포퓰리즘은 아주 오래전에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박근혜, 문재인이 맞붙은 2012년 대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초임금 월 20만 원을 약속한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당선 뒤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만개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때마침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죠.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쪽은 어느 쪽이 있을까요?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먼저였습니다. 민주당은 말하자면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었습니다. 민주당은 180석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문재인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우 맛을 봤다. 이런 반응들이 인터넷에 나왔죠. 그래서 문재인은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포퓰리즘은 대중을 중독시키는 마약인 것입니다. 작년 3월 있었던 대선은 한국 포퓰리즘사의 신기운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실행에 수백 조가 되는 기본 시리즈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재명은 놀랍게도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리즈를 내놨겠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걸 기본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질세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내세웠고 선거 막바지에는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통치자 후보 선거 공약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20년간 빌려준다. 바로 이것이 기본 대출의 얼개인데, 이 기본 대출은 대출 원금에만 수백조 원이 되는, 바꿔 말하면 돈 나눠주기 정책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이 나중에 갚지 않는 돈을 얼마나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할지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부패 사슬을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권 카르텔. 나는 한국 부패 사슬을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조직 문화로 이해합니다. 과거 가장 문제된 것은 학연과 지연이 결합을 한 고등학교 중심의 파벌이었죠. 무슨고 출신. 전국에 10대 명문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파벌이 지역주의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패의 고리는 이런 각종 인연으로 뭉친 기업형 파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 이너스클에 거의 근접을 했던 50억 클럽입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의 모태는 이른바 밀어주고 끊어주는 정관예우입니다. 처음 법조계에서 팽배했던 정관예우는 어느덧 국가 전 부분에 파급이 됐습니다. 법률 회사에 왜 연봉이 몇십억이 되는 전직 총리, 전직 장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직 법원장, 전직 검사장들, 이런 분들도 연봉이 몇십억씩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관예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게 말하면 로비스트, 정직하게 말하면 돈에 팔려간 노예들이며, 그리고 몰입꾼이며 부패의 원흉들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부패의 원흉들입니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작은 도둑들보다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관적으로 도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도둑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 권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권력이든 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았듯이 말입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드러내놓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즐겼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카르텔의 척결을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이권 카르텔을 척결해라. 그런데 진짜 카르텔은 어디 있을까요? 솔직히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검찰에도 그리고 법원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카르텔이 원래 의미는 적대국 간의 서민조약이죠. 이것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카르텔의 의미는 바로 범죄 조직. 우리로 치면 조직 폭력의 얼개가 카르텔로 불리기도 합니다. 흔히 기업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서 자유경쟁을 배제해서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을 잡는, 그러니까 일종의 담합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불법적인 공동행위, 공동연합을 바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권 카르텔이죠. 그런 악질적인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르텔이 정관예우입니다. 6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을 해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카르텔을 반헌법적인 부패 사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충성하고 반헌법적인 카르텔과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지켜보고 느낀 게 있었겠죠. 어떻든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부패를 국가 미래를 망치는 주범으로 본 것은 저와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바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좀묻고 미래 세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과 부패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라리 X를 먹겠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위해서 이 X를 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자의 분으로. 차라리 분을 먹겠다. 아마 전국의 횟집 주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분노의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군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를 기화로 자신들이 리스크를 덮는 정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딱 잡고 선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그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일단 대중의 우려를 폭넓게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은 선동을 이긴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듯이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불러서 오염수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렴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렴한 표현인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휘발성이 높고 민감한 문제인지 몰랐던 것인지, 그렇게라도 해야 할 말 못할 속사정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마침내 오선 여성 의원이 앞장서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에 든 바닷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넌센스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수준인 것입니까? 그만큼 다들 다급해진 겁니까?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면 과학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그 무엇을 들이대도 선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자국의 어민들도 지금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찾기 위해 과학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보고서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어제 일본 총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IAEA는 4일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것도 교도통신이 일보를 내고 한참 있다가 2보가 나오고 3보에서 비로소 IAEA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것이 보도가 됐더군요.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 총리관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한 뒤에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IAEA는 앞선 6차례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서도 이미 철저히 일본 정부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정화와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등 주변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노 히로카즈입니까? 일본 관방장관 히로카즈 의원. 이 관방장관은 6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의지하는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 처분을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말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마스노는 그러면서도 방출 시기는 올여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니까 늦은 봄, 이른 여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올여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7월 초순에 방류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6월 30일 오염수 배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를 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일정을 마친 뒤에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방한을 합니다. 왜 올까요? 그는 유국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번 최종 보고서 내용을 정부 측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총장은 박 전 외교부 장관도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IAEA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변국에게 설득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까지 이미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을 한 결과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부르죠. 이 알프스로 걸러낸 물의 방류는 국제 기준에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류와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 라파엘 그라시 사무총장은 이 같은 2년간의 검증 결과 보고서를 기시다 구미오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137만 톤, 이른바 오염 처리수라는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방류 예정인 오염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이 그라시 사무총장은 이렇게 일본을 변호했습니다. 이 삼중수소는 트리튬이라고 하죠. 반감기가 아주 깁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샘플을 IAEA는 물론이고 전 세계 각지의 연구소에 보내 검증을 했고 모두에게서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자기들이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게 다 보내가지고 회신을 받았다. 근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의 말이 제가 지적을 한 문제의 그 발언입니다. 이렇습니다. 트리튬은, 그래, 삼중수소는 중국의 원전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등 세계에서 많은 원전에서 예전부터 방류해 왔고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거의 모든 원전에서 트리튬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류를 해왔다. 그러니까 일본만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그라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라시는 몇십 년 장기간 오염수 방류로 예상치 못한 생태계 피해를 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류 시스템은 충분한 신뢰성이 있다. 30년, 40년간 운영을 해도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사무소를 두고 계속 검증과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진실이니까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왜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IAEA 모니터링 사무소가 5일 개소식을 연다고 합니다. 그 개소식을 마치고 7일 이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자, 우리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호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라디오에 나가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은 극히 조심을 해야 할 말로 들립니다. 증거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과학적 팩트 대신에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말입니다.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스를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 얼마나 민주당을 덮칠 리스크가 크게 보였으면 지금 X까지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가야만 이제 근근히 통할 정도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분은 보편적 국제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않고 변두리 불량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민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가 청구인에 들어갔습니다. 민변은 2000년대 초반 KTX 개통 당시에도 환경연합 그리고 녹색연합 등과 함께 천성산 도룡뇽을 원고로 해서 천성산 터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해당 터널이 개통되고 KTX가 10수년째 관통하는 천성산에는 도룡뇽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성산 도룡뇽,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 등등 이 동물을 정책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패산 고란초 다들 아시죠? 밑에 터널 공사를 하는데 고란초가 사라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영종도의 철새입니다. 글쎄,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영종도에도 지금 철새가 많아서 고민 중입니다. 민변 측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그리고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유엔 해양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변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청구인을 모집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동식물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는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이런 소송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천성산 도룡뇽은 물론 사패산 고란초, 심지어 영종도 공항의 철새까지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진정보다는 낫다. 이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진정보다 낫다. 지는 진정보다 낫다가 아닙니다. 이기는 진정보다 낫다. 이 괴이한 말은 수식어까지 고려하면 정말 괴이합니다. 더러운 평화라면 구걸하는 평화, 굴종을 해서 얻는, 꿇어 앉아서 받는 그런 평화일 텐데 그런 평화가 이기는 진정보다 낫다. 이기는 진정보다 낫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누구입니까? 간디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군 미필자가 한 말이라고 그냥 웃어 넘겨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 패전국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강의라도 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3일 국회에서 763개 시민 종교단체가 참여한 정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라는 단체의 대표단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진정보다 낫다. 제가 민감한 상인이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엄청난 대량 파괴 살상 후에 승전을 한들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무슨 그리 큰 좋은 일이겠느냐.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신원식이 이를 받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덜은 평화가 낫다면 6.25 전쟁 때도 우리가 북한에 항복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소리인가. 그런데 어디 이재명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국가 간 사생관, 인생관도 중요하지만 요즘 저는 선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정치인에게, 우리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정치판에서 선한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